네, 안녕하세요. 명콩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점심시간으로 변경된 오후 12시에 출발하는 여의도 검문소 명콩TV 라이브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출연하기로 한 유승수 변호사님은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랑 고성국 박사님 두 명이서 해도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고TV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 고 박사님의 또 이 패널로서의 어떤 모습들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는데, 박사님 어떻게 둘이서 해도 꽉 채울 수 있겠죠, 저희는? 근데 유승수 변호사가 들으면 좀 섭섭해하겠어요. 네, 섭섭하면 와야 꼭 오셔야 됩니다. 네, 꼭 오셔야 됩니다. 저희가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다른 게 아니고요. 역시나 어제 오늘 전국을 강타한 뉴스는 그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네. 국민이 합의하면 가능하다는 발언 같습니다. 이게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자 국회의장도 나서서 진화를 하고 여당에서도 아니라고 하고, 방금 전에는 기어코 이제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현직 대통령 연임은 아니다라고 진화를 하고 있는데, 요 흐름, 요 논란 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박사님? 아예 그럴 생각이 없었으면 말을 안 꺼내죠. 말도 안 꺼내죠. 네. 또 이런 거는 정치인들은요, 아예 생각이 없었으면 말 실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말 실수라고 하는 게 뭔가 머릿속에 또 가슴속에 뭔가 남아있을 때 그게 부시불식간에 나와서 말 실수가 되거나 뭐 흔히 그 기자들이 그 질의응답하면서 낚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 이제 낚이는 경우도 뭔가 속에 그런 게 있을 때나 낚이는 거지, 아예 없으면 낚일 도리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나 조정식이나 김민석이나 이 종북지사파 핵심들이 이재명 연임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 네. 또 굴뚝같이 있었다. 다만 이걸 현행 헌법상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걸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꿍꿍이를 그동안 계속 해왔을 거다. 네. 저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계속해서 원했던 것을 이번에 오늘 한번 띄워봤는데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뜨거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정말 이 국민들이 여론으로 회초리를 때렸기 때문에 다시 연임 시도를 안 하게 될까요, 박사님? 그거 계속 할 거예요. 변형된 형태로라도 다시 할 건데요. 왜냐하면 이 개헌이라고 하는 거, 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빼는 개헌 있잖아요. 네. 그거 문재인 때 꺼냈다가 실패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 때 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좌파들은 한 번 했다가 얼마 뜨거라 하고 다시 안 하는 그런 족속들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하려고 계속 몰아붙인다는 거죠. 당연하죠. 탄탄 기회를 노리고.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 전복하려고 좌파들이 공작 꾸미고 반란 일으킨 게 한두 번입니까? 그 실패했으면은 안 할 만도 한데 네네. 이것들 한 번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재명의 경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소 취소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거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너무 역풍이 심하죠? 그런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뭐 공소 취소를 해서 아예 죄를 없애버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뭐 연임 헌법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을 앞으로도 계속하면 그러면 대통령 재직 중에는 재판 중지를 계속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한 10년 이상 해 먹다가 이제 뭐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서 그때 가서 퇴직한다. 뭐 다시 재판 재개하겠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목적은 사실은 개헌도 아니고 뭐 공소 취소 자체도 아니에요. 이재명의 목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통령질 잘 해먹고 그리고 나서 감옥에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안 가는 방법 중에는 꼭 공소 취소만 있는 게 아니죠. 대통령을 여러 번 해먹어도 감옥에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의 또 다른 시도가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어떤 비슷한 게 떠올랐냐면 문재인이 밀어붙이던 종전선언이 떠올랐습니다. 네. 종전선언 네. 안 된다 했는데 이것들이 포기를 모르고 계속 밀어붙였거든요. 지금도 밀어붙이려고 하죠. 이재명이도 종전선언을 문재인도 못한 걸 자기가 해냈다로 삼고 싶어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뻔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 개헌과 관련된 연임 시도도 오늘 장동혁 대표가 방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한 발 물러섰지만 원포인트 개헌을 시도할 거다. 뭐 5.18 정신이나 선관위 개혁만 넣자. 근데 원포인트 개헌을 해주면 그 다음에 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나 개헌은 뭐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 조항을 이제 우리 한번 개헌했으니까 그거 끝났다라고 하고 대통령 연임제 가능한 식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절대 연임은 없다라는 이재명 입으로 5글자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 협조 안 한다라고 장동혁 대표가 오늘 방금 기자회견에서 못을 박았거든요. 네. 가진 꼼수를 쓰지 않겠습니까? 장 대표 예, 예상처럼. 뭐 꼼수를 쓰겠죠. 그런데 사실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에서 10명 이상의 배신자가 나오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못합니다. 개헌은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국회 제적 3분의 2, 그러니까 국회의원 200명이 찬성을 해야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가 돼요. 그 다음에 국민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의석 비율로 봐서 국민의힘 110명 중에 10명만 배신 안 하면 그러면 하늘이 무너져도 개헌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던 한동훈이도 딴 건 몰라도 이재명이가 계속 정권 잡고 대통령을 앞으로 5년 10년 계속 하는 그 개헌에는 찬성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북주사파들의 개헌 얘기가 나온다고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개헌이 안 되면 하여튼 공소 취소라도 하자. 중요한 거는 이재명 감옥 안 보내는 거니까 개헌이 안 되면 공소 취소라도 하자. 사실 공소 취소 하나만 갖고 밀어붙일 때는 역풍이 너무 크지만 개헌을 먼저 던져서 야 그건 좀 국민들이 더 정신 번쩍 들게 하는 걸로 시선을 뺏어놓고 공소 취소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라는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 앞문에 뭐 이 호랑이 막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뒷문에 여우 새끼 한 마리 딱 지키게 만들면 상대적으로 여우 쪽으로 가게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연임을 안 하니까 이 정도는 봐주세요 전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자 지금 보세요. 조정식이 김민석이 뭐 이런 자들이 지금 개헌을 슬쩍슬쩍 건드린 거 아니에요. 물론 개헌하자 이재명 연임시키자 이렇게 주장한 자는 없지만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제일 듣고 싶은 아첨이죠. 그렇죠. 이재명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과잉 충성을 한 셈이죠. 역시 조정식이 국회의장 보내길 잘했어.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 정무특보로 쓰다가 국회의장 보낸 것도 사상 초유의 일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역시 김민석이 당대표 내보내길 잘했어. 이재명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제일 가려운 대목, 또 제일 듣고 싶어하는 부분, 이게 공소 취소하고 연임이거든요. 그 얘기를 안 될 줄 뻔히 알지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식이나 김민석이는 국민들로부터 잠깐 욕은 먹겠지만 이재명으로부터 끝없는 신임을 받게 되지. 끝없는 신임. 그게 현실 정치판에서는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거거든. 저는 이게 이재명 연임 개헌 문제나 공소 취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 아청꾼들한테 악용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이재명이가 은근히 즐기고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런 발언들이 쌓이고 쌓이면 이재명 지지율도 더 떨어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연임에 찬성하느냐 연임 개헌 찬성하느냐는 여론조사들이 막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에 돌 것 같거든요. 되겠죠. 당연히 저는 반대가 60% 이상 나올 거라고 보는데 압도적 반대가 나오겠죠.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어라 이놈들 봐라 하면서 좀 중립적인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연임을 하려고 해? 이 괘씸한 놈들 하면서 정청래한테 힘을 몰아주는 하나의 동기도 되지 않을까요, 박사님? 그렇죠.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치를 들여다보면 조금만 긴 호흡으로 보면 조금만 넓은 그 프레임에서 보면 택도 아닌 얘기들을 그냥 눈앞에 이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먹을 거 있으면 달려드는 게 정치판의 속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것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장해찬 최고위나 저만 해도
좌파 진영을 멀리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발 떨어져서. 예, 한 발 떨어져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발언이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이재명한테 더 안 좋을 텐데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런 게 너무 쉽게 보여요. 네. 근데 막상 저 아사리판 같은 저 종북주사파의 그 이전 투구 속에 들어가 있으면 네. 진흙탕에 들어가서 같이 뒹굴고 있으면 그런 게 안 안 보인다니까요. 보인다는 거죠. 일단 당장 이재명한테 잘 보여서 점수 한번 따야겠다. 그렇죠. 하다는 거죠. 그렇죠. 김민석도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연임 안 된다. 이건 뭐냐? 개헌을 하면 연임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현재는 네. 안 되지만. 예. 그리고 지금 헌법상에 현직 대통령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게 아마 부칙으로 돼 있을 겁니다. 네. 개헌을 하면서 그 부칙을 삭제하거나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조정식도 그 말을 한 거고 김민석이도 현재까지는 이라는 말을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네. 언제까지? 현재는 안 되지만 미래에는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헌법 128조 2항이 그 조항인데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안 된다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 고치면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 개딸들한테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한 번 더 연임시키려면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대표해야 돼. 이거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청래한테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저한테 대표 자리를 주시면 제가 그거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개딸들한테 보내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근데 거죠. 요즘 분위기를 보면 박사님 한 2주 전만 해도 김민석이 무난하게 이긴다는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처음부터 정청래 이길 거라고 그렇죠. 예상했는데요. 네, 근데 예. 약간 김민석이 이기는 걸로 가다가 네, 한 2주 전에 신천지 그랬죠. 논란을 터지고 이러면서 정청래가 다시 치고 올라와요. 네. 그러니까 김민석이 굉장히 급해진 것 같아요, 박사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천지 논란 자체가 김민석이가 급한 나머지 터트린 거라고 봐야 되는 터트린 거죠. 그 자충수죠. 누가 봐도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개딸들이 봐도 아니 김민석이 이거 왜 우리 쪽을 향해서 폭탄을 던져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김민석이가 그 신천지 폭탄을 던질 때는 정청래 쪽에다 던진 거거든요. 그 지금 전당대회가 신천지하고 뭐 해갖고서 3자 연합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당권파들이 이렇게 정청래를 공격하느라고 던진 거예요. 그런데 원래 자기 진영 안에서 싸움을 할 때는 네. 이제 전당대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진영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일단 폭탄은 던지면 안 돼. 그 파트회원이 누구한테 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낙연, 이재명의 악몽이 그들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대장동 폭탄이 터졌던 게. 예, 이낙연이가 대장동 폭탄 터뜨려서 지금 이재명이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또 추미애가 드루킹 폭탄 터뜨려가지고서 김경수 날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영 간에는 진영 안에서 싸움을 할 때는 폭탄은 쏘면 안 돼. 정확하게 조준사격은 해도 되지만 이건 철칙이에요. 그렇죠. 근데 김민석이가 폭탄을 던져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김민석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건 아니잖아. 이러다가 그 당사 압수수색 당하고 당원 명부 압수 당하고 그래갖고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대량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것이 확인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정교 유착 정당이 돼갖고서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자폭적인 행동을 하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김민석이가 조금만 생각했으면 이거 이렇게 던지지 않았겠죠. 이렇게 던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이를테면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정청래 쪽에 신천지 사람들이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여기까지 하면 상관없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그냥 공격하고 끝나는 거잖아. 근데 신천지 집단 가입은 완전 다른 이야기죠.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 이미 김민석이는 쫓길 대로 쫓겨가지고 앞뒤 가릴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향한 폭탄이 된다고 하는 생각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파편이 김민석한테 더 많이 튀고 있는 중이죠, 지금은. 그럼요.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연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조정식의 이 연임 발언이요. 정청래 되게 도와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임 발언의 여론의 반응이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그 민주당 지지층이나 호남의 당원들 중에서도
야, 그래도 이재명이 아직 1년밖에 안 됐는데 김민석 찍어줘야지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아마 제정신이 박혀있다면 연임이라고? 호다닥 놀래서 저 정신 못 차리는 것들 안 되겠다, 이건 정청래 밀어줘야겠다라고 저는 그 전당대회 국면에도 영향을 꽤 끼친다고 봅니다. 이게 조정식이가 정청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건 아니겠죠. 일부러 그 발언을 한 거 같지는 않아요. 네, 그건 아니겠죠. 네, 그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면 조정식이도 지금 정청래 엄청 도와주고 있는 그렇게 된 셈이죠. 그러니까 신천지 폭탄 하나, 네. 연임 폭탄 하나, 자기들끼리 급해서 또는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고 터트린 폭탄 2개가 오히려 자기 진영에 떨어진 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반응이 재밌잖아요. 네. 정청래가 아이 그거 뭐 조정식이 좀 디테일에 약해서 그렇지 이 기자들 낚시에 낚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약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러면서 네. 내가 이거 좀 가르쳐 줄게.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적대적으로 본 게 아니에요. 이게 막 적대적인 거면은 당연히 그 발언의 톤이 다르잖아요. 박지원 같은 경우는 조정식 보고 뭐 굉장한 실언했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정청래는 살 감싸주는 척 하면서도 약을 올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조정식 발언의 그 후폭풍은 김민석이가 받고 있고 자기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더 편해진 상황이니까 뭐 조정식이 굳이 욕할 거 없지. 근데 박사님 이것도 전 좀 이상합니다. 예. 저희는 이제 다른 데서 언급하지 않는 디테일을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박사님과는 조정식이 선수가 더 높거든요. 높죠. 그리고 국회의장이면 네. 사실은 대통령도 함부로 못하는 정치권 최고의 어른 대우를 받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장이고 선수가 높은데도 정청래가 그 기자들에게 낚였고 디테일이 약해. 마치 초선 후배 다루듯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조금 굉장히 이상한 이례적인 발언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좌파들의 그 내부 구조를 보면, 뭐,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예, 좌파들 간에는 선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운동권에 어떤 위치에 있었냐. 운동권 계보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럼요. 그러니까 조정식이는 재정구라는 국회의원 밑에서 보좌관 했어요. 그러니까 재정구 똘만이지. 그런데 정청래는 그 당시 학생운동을 하면서 어쨌든 뭐 대학교 총학생회장 하면서 이렇게 좀 놀았잖아요. 큰 물에서 놀았어. 그러니까 조정식이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한참 아래로 보는 거네요. 예, 뭐 족보로 따지면 나이도 뭐 어수비슷하거나 정청래가 조금 위일지 모르겠고.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조강한 최고위원하고 대담을 했는데 저희 고성구 TV에서요. 조강한 최고위원은 저랑 그 친구니까 연배가 굉장히 좀 위죠. 근데 오랫동안 저 야당 쪽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강한 최고위원이 그냥 무심결에 툭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정식 걔 요새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 아니 옛날에 민주당에 같이 있을 때는 조정식 그 걔였지. 예? 한참 아래 후배니까. 근데 이런 것을 특히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 진영 안에서는 이게 그 운동권 그 계보라고 하는 것이 더 우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가 지금 뭐 시절 잘 만나가지고 뭐 육선에 뭐 국회의장 한다고 해서 그때 그 예전에 조정식이가 아닌 건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쉽게 그냥 아랫사람 대하듯이 내가 한 수 가르쳐 줘야 되겠어. 뭐 디테일에 좀 약해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툭툭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조정식 발언의 후폭풍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나섰다는 건 얘네들이 진짜 앗뜨거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권의 회초리를 제대로 때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반응인 겁니다. 만약에 올림픽공원에 청년들이 모이지 않고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대여 투쟁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지금 거의 40%대로 깨진 지 오래됐잖아요. 데드크로스가 또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쟤네들이 전당대회 버프 받아가지고 막 지지율이 오르고 이재명이 여전히 60%대 지지율 여론조사로 나오고 뭐 못 믿을 여론조사지만 이런 상황이었으면 얘네가 이렇게 놀라가지고 막 그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그건 불가능하다 이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당연하지 밀어붙였겠죠. 그쵸.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그냥 뭉개고 넘어갔을 텐데. 아니 그리고 진짜 국민이 선택하면 그만이지. 라고 끝까지 밀고 나갔을 거야. 이재명이 맨날 하는 말이 국민의 선택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조정식의 발언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조정식이도 현행 헌법상
그 임기 관련 개헌을 했을 때는 그 해당 대통령은 그 예외를 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선택하면 그게 우선이지.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조정식이는 여론이 나쁘지 않았으면 계속 그거 밀고 갔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조정식이가 그렇게 에드벌룬 띄워서 그래서 쭉 밀고 갈 수 있다면 이재명 청와대가 뭐하러 나서서 말리겠어요. 정청래가 어디 감히 그 디테일이 좀 약한 사람이야. 실수했어, 낚였어. 라고 어디 감히 촉을 달아요. 조정식이가 뜩 뛰어봤는데 지그들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이 후폭풍과 역풍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일제히 다 이거 조정식의 말실수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정청래도 그렇지, 그 박지원이도 그렇지, 이재명 청와대도 조정식이 말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정식이 본인이 제가 말실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식의 말실수로 이 사안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역풍이 없었다면 그때도 말실수다 그러고 덮겠냐. 끝까지 밀고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띄워본 거예요. 그리고 조정식이가 국회의장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걸 띄우는 게 좀 더 쉬워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대표가 띄웠다 그러면 심각해지잖아요, 문제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뭐 일단 당적도 이탈했겠다. 또 개헌을 어쨌든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그런저런 얘기를 섞어서 해볼 수 있거든요. 했는데 이 대목이 이 정도로 강한 역풍을 맞을 줄은 지도 몰랐겠지. 그래서 딱 하루 만에 종북주사파들이 입장 정리를 했어요. 이 얘기는 시기상조다. 지금 연임 얘기 꺼낼 때가 아니구나. 야, 덮어라. 덮는데 무슨 방법이 있냐. 조정식이 말실수한 걸로 덮자. 그렇게 지금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참 비참한 일입니다. 사실 국회의장이라고 하면 굉장한 상징성을 지닌 자리이고 대통령도 어려워해야 하는 자리인데 예. 괜히 삼부 요인이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법원장과 함께. 그런데 문재인 때는 국회의장 했던 정세균이를 총리로 데려가서 대통령 부하로 만들어서 국회의장의 권위를 박살내더니 지금은 대통령 정무특보를 국회의장으로 만들어서 말실수나 하는 바보 취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바보 연기시킨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총대 매게 한 다음에 제가 바보였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것들은 한번 띄었다가 이거 아니다 싶으니까 덮었는데 그럼 저것들이 덮으면은 그럼 우리는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냐? 아니죠. 네. 절대 아니죠. 이게 저것들이 한번 쓱 꺼냈던 거예요. 꺼내서 한번 이 민심을 본 거예요. 그리고 너무 역풍이 심하니까 서둘러 덮으려고 하는데 잠깐 덮을 일이 따로 있지. 이재명 연임하려고 그러는 거지. 너네. 하고 딱 멱살 잡듯이 잡아채야 돼요. 이럴 때는 멱살을 잡아도 돼. 이럴 때는 멱살을 제대로 잡아야 돼. 딱 멱살을 잡고 너네 연임하려고 하지. 연임하려고 하는 공작 꿍꿍이가 있지. 설계도가 있지. 그리고서 지속적으로 이걸 추궁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장동혁 대표가 저것들이 역풍이 두려워서 잽싸게 덮으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이 연임 문제를 가지고 야, 네 것들이 나설 일이 아니야. 조정식이니 뭐 박지원이니 무슨 강훈식이니 정청래 김민석이 따위가 나설 일 아니야. 이거는 이재명이가 직접 얘기해야 돼. 이건 이재명이 직접 얘기해야 돼. 라고 이재명을 딱 끌고 나온 거 아니에요. 무대 위로. 이재명 대답해. 연임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으면 안 하겠다고 해. 라고 딱 이재명의 멱살을 끌고 나온 그런 기자회견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요즘 정무 감각 적재적소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선거 소총 변론 들어가기 전에 기자회견으로 관심을 쫙 환기시킨 게 주요했다고 박사님께서 평가해 주셨는데 어제 그랬죠. 예. 오늘도 놓치지 않고 이 대통령 연임 계엄 남은 임기도 못 채운다. 지금 이재명이 외국에 있잖아요. 들어오기 전에 5글자 말해라. 연임은 없다. 이 5글자를 왜 말 못하냐. 자꾸 뭐 현행법이 어떻고 저떻고 핑계대지 말고 그럼 현행법상 안 된다는 말은 법을 바꾸면 된다는 말인 거잖아요. 꼼수 쓰지 말고 연임은 없다 5글자 말하라고 하는데 네. 이런 식의 야당 대표의 행보. 그러니까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에 힘을 모아주면 훨씬 더 대여투쟁이 집중될 것 같은데 장 대표 혼자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박사님. 근데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해요. 네. 별로 실력도 없는 것들이 괜히 나서가지고 판 흐리지 말고 괜히 각이나
흠집 내지 말고 네. 그냥 장동혁 혼자 하게 내버려 둬라. 대신에 장동혁 발목은 잡지 마라. 예. 예, 장동혁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그 선명하고 엣지가 살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여기에 뭐 중진이건 뭐건 덕지덕지 갖다 붙기 시작하면 그 과정에서 다 한두 마디씩 할 거고 그러면서 각이 점점 죽어. 무뎌져 버려. 그러니까 함께 나서서 싸우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는다. 그냥 싸우면 장동혁 혼자서 해라. 대신에 너희들은 장동혁 발목 깎는 짓은 좀 그만해라. 저는 오히려 그렇게 요구하고 싶어요. 그냥 어차피 존재감도 없고 싸우지도 않는 거 2년 뒤에 배치 다 떼줄 테니까 네. 가만히나 있어라 이거네. 그렇지. 괜히 네. 나서서 이 초치지나 말고 네. 장동혁 발목 잡지나 말고. 네. 하여튼 임기 2년 남았다고 하니까 명태는 안 시키고 월급은 받게 해줄 테니까 그냥 조용히 너네끼리 조용히 있다가 가라. 이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우리가 해야 될 요구해야 될 일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은 국민의힘 110명의 목 대여투쟁 여론전을 전부 다 장동혁 대표가 혼자서 이끌다시피 하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는데요. 네. 미국 하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쿠팡 차별 행위에 연루된 외국 공무원의 미국 입국 금지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게 대상으로 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과 EU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쿠팡 차별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고 강경화가 급거 귀국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한국 공무원들이 미국에 입국을 못하게 되면 정말 이 법안이 발의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인데요. 이재명도 미국 못 들어가는 거고 모든 교류가 다 끊겨버리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요. 네. 미 하원의 바움가트너 의원이 이 입법을 제안했어요. 이 바움가트너 의원이 제안 설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세계 각국이 미국 기업을 겨냥해서 선택적 조사, 징벌적 과징금, 차별적 세금, 과도한 규제를 부과하는 우려스러운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렇게 미국 기업을 겨냥해서 선택적으로 조사하고 징벌적으로 과징금 때리고 차별적으로 세금 부과하고 과도한 규제를 하는 이 나라에 이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있을 텐데 이 공무원들을 우리 미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내버려 둔다는 거는 이건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국 자체를 제한하겠다. 이것을 입법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움가트너 의원이 이 제안 설명을 하면서 사례를 들기를 한국을 들었어요. 사례를 들기를 지금 한국 정부로부터 선택적 조사를 받고 징벌적 과징금을 때려맞고 있고 차별적 세금을 부과받고 있고 과도한 규제를 부과당하는 쿠팡이라는 회사가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국 당국이 정부죠. 한국 이재명 정권이 쿠팡을 수십 회 조사하고 미국 기업인 쿠팡을 수십 회 조사하고 자료 수천 건을 요구하고 전례없는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렇게 정부의 권한을 이용해서 미국인과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외국 관리들.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은 이재명과 이 산자부 또는 금융위원회 이런 그 책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이거는 미국 측의 어떤 이 무역 보복 그리고 나아가서는 외교 안보 보복까지도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하원에서 아예 공무원 입국을 막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동맹 단절로 가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맹이 아니더라도 네. 공무원들은 자유롭게 입국해서 일을 볼 수 있는데 네. 이거는 동맹이 아니라 사실상 준적대국으로 간다는 적대국이죠. 신호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명이가 지난주에 무슨 발언을 했느냐. 강경화가 한국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는 쿠팡한테 그냥 원칙대로 한 거다. 왜 이걸 가지고 자기들만 차별 대우받는다고 투덜거리는 기업이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지난주에.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바움가트너 의원의 이 입법안은 뭐 EU와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직접 쿠팡 사례를 든 것으로 봐서는 이 입법의 1차 타겟은 한국 정부 이재명 정권이 그렇죠.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여기 대상 기업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쿠팡 문제 심각해서 강경화가 한국에 왔지만 어떻게 해결이 됐다거나 지금 대통령실 청와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뉴스는 전혀 없거든요. 아니 강경화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해결하기 쉽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그리고 본국과 현장의 인식이 되게 다르다. 네. 그러니까 강경화가 우리가 강경화를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강경화 미국 앞에서 팔짱 끼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냥 사진이나 찍고 다니던 강경화도 워싱턴에 자기가 주미대사로 있어 보니까 네. 야 이거 큰일 나게 생겼다 싶어서 부랴부랴 와서 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재명이가 정신 못 차리고 왜 쿠팡 투덜거리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급기야 공무원 입국 금지 법안이 발의되고 저는 이 상태면은 과연 한미동맹이 이재명 정부 남은 임기 4년 동안 임기가 4년이라면 존속이 될까라는 좀 그러니까 본질적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종북 주사파들이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네.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국가와 기업 간의 관계, 국가와 민간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이재명이나 종북 주사파는 야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나 SK도 야 그래서 호남에 가 그러면 호남 반도체 한다 이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뭐 물류 기업 중에 하나인 쿠팡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걔네가 정보 이 개인정보 유출한 건 맞잖아. 그거 직위하겠다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런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런데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지만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것이 교회고 기업이고 그리고 개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가치인 거예요. 아무리 미국 정부가 세계 최강대국이고 군사 최강국이고 뭐 엄청난 이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미국이 미국 기업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미국의 종교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미국 국민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맺는 관계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개인 우선, 기업 우선, 종교 우선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기업이 부당하게 차별 대우 받고 있다. 한 개인이 부당하게 차별 대우 받고 있다. 이거는 미국의 헌법 체계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전체 나라가 나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있어서 국가와 민간 간의 관계가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미국이 잘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네. 미국이라는 나라는 북한에 자기들 국민 한 3, 4명이 억류돼도 그거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국무부 장관부터 그럼요. 나서서 예. 정말 어마어마한 작전을 펼치고 압박을 가하는 나라잖아요. 네. 근데 그런 나라 입장에서 자국 기업이 자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자국 기업이 이렇게 부당한 침해를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군 보내서 미군 주둔시켜서 안보에 기여를 해주는 동맹국이 그런다? 제가 봤을 때 괘씸죄가 2배, 3배 더 적용될 것 같거든요. 오히려 더. 예,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왜 쿠팡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계속 꼬여가기만 하는지 이의 근본 원인을 저는 지금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 종북 주사파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다. 그리고 이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있어서 이 정부와 민간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그냥 좌파적으로 생각하니까 별것도 아닌데 뭐 그거 갖고 뭐 자꾸 저래. 그냥 우리가 밀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무 일 안 나. 이런 정도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밀어버리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인식이 바뀌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큰 사생결단의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안 바뀌는 인식이 안 바뀌고 가네. 네. 근데 그 강경화는 네. 이게 그런 종북주사파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강경화는 문재인 덕분에 벼락출세한 양반인 거지. 그냥 통역하다가 여기까지 온 사람이니까. 무슨 종북이나 운동권을 하거나 이런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잖아요.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 사회에 그런 관계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정권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이게 해결이 참 어려울 거라고 독백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렇네요. 만약에 주미 대사가 강경화가 아니라 또 종북 주사파 출신의 인물이었다면, 네. 정치인을 보내놨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또 발생했어요. 아무 일 없습니다. 그랬겠지. 그렇게. 아이고, 뭐, 입법한다 그러는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쿠팡의 그 로비스트들이 그냥 떠드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보고는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강경화가 이렇게 미국 현지 사정을 말해줘도
대한민국 청와대가 변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더 비극이긴 하네요. 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 한미동맹 해체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여당이 아니니까 우리가 집권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 죽는 길로 나라를 이끌고 가는데 아무리 뒷다리 잡으려고 해도 그 잡을 힘이 충분치 않다는 게 너무나 슬픈 비극인 것 같습니다. 박사. 그러니까 미 하원에서 이런 그 법안이 그 논의될 정도로 이게 심각하잖아요. 네. 바로 이 상황에 이재명이가 미국을 갔어요. 네. 며칠 전에. 근데 아무도 못 만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황당한 거지. 그러니까 놀랍도록 주요 정치인 인사나 공화당 인사 중에 말 될 만한 사람은 못 만나고 네. 그 젠순항부터 해서 기업인들이 투자 이야기하는데 눈치 없이 끼워서 병맥 줘가지고 막 그 옛날에 젠슨왕이 치킨 먹었던 거 못 낀 게 네. 되게 부러웠나 봐요. 아니 이럴 거면은 샌프란시스코든 어디든 미국을 안 갔어야지. 차라리. 네. 거기를 갔는데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간 게 브라질 아니에요. 룰라. 미국 입장에서 룰라는 이 남미 중남미의 좌파 정권의 눈에 대장 가시죠. 같은- 눈에 가시. 네, 그렇단 말이에요. 이 마두로 이상으로 이 룰라가 지금 눈밖에 나 있는데 그 룰라랑 무슨 뭐 애정 행각도 아니고 뭡니까? 이거 뭐 이랬사코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그 앞마당이라 그래요. 보통 중남미는. 네. 어? 미국의 앞마당까지 가서 미국 그 주류 사회와 트럼프한테 진짜 거슬리는 짓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일부러 이러기도 힘들겠다. 네, 일부러 이러기도 힘들지. 그렇네요. 정말 일부러 이러기도 힘들겠다 싶네요. 제가 지금 마땅한 비유가 없어서 고민을 좀 했는데 우리나라의 투자나 도움을 엄청 많이 받는 일종의 뭐 동남아 국가 원수가 네. 우리나라 와서 부산에서 아무도 못 만나고 자기네 기업인들이랑 맥주 먹더니 갑자기 북한 가서 김정은이랑 악수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거 똑같은 거지 그게.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과 그걸 바라보는 우리나라 주요 정치인들의 기분은 어떨까? 네. 뭐 장난하나? 약 올리나? 좀 시게 말하면 저게 돌았나 싶을 거잖아요. 아, 정말 대단한 행보입니다. 이래서 바로 개딸들이 이재명을 외교 천재라고 그런데 하는 겁니다. 네. 이재명이가 샌프란시스코 거쳐서 브라질 가서 그러고 있는 동안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관련된 메시지를 냈어요. 네, 어떤 메시지인가요? 7월 27일. 네.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네. 6.25 전쟁에서 한국과 미국이 손잡고 싸워서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네. 자유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의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이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유엔 참전용사의 날에 이재명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은 참석을 하지 않았고 메시지도 내지 않았죠. 그렇지. 네. 예. 아. 어떻게 보면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어요. 미국 입장에서. 음. 자기네 전쟁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고 거기서 3만 6천 명 가까운 미국의 장병들이 전사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날을 아직도 기념하고 있는 거야. 73년이나 지난 지금도 미국은 이걸 기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막상 그 전쟁의 당사국인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는 샌프란시스코 거쳐서 룰라랑 만나갖고서 이러고 있고. 아, 저는 지금 과연 그러면 네. 미국이 네. 야 저런 한국 대한민국을 우리가 계속 지켜줘야 될 가치가 있나? 미국 국민들이 이런 근원적인 의문을 가지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섬뜩한 기분이 드는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네. 마지막으로 야 너네 정신 차려. 너네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우리 청년들이 가서 피땀 흘려서 세운 나라 아니야? 그 마지막 경고 메시지처럼 들려서 너무 무서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SNS에 메시지를 허투루 올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쿠팡 차별행위 연루 국가로 미국 하원에서 외국 공무원 입국 금지 법안이 발의된다. 근데 그 주요 대상이 바로 대한민국일 것이다. 네. 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외교 안보에는 정말 무관심한 대통령이 바로 이재명인데 해군 실종된 날 네. 골프 쳤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티타임이 30분 비어있다.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30분을 통째로 잡아먹고 골프 친 누군가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 난다긴다는 별 달린 장군들이 골프 치는 태릉에서 30분을 기록도 안 남기고 통째로 비울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한 명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예비역 장군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그 태릉 골프장은 이제 전국에 그 군 골프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네. 예, 군 체력 단련장. 맞아요. 네. 그런데 태릉은 서울 안에 있잖아요. 네. 서울 안에 있는 유일한 골프장이고. 그래서 인기가 엄청 많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분이 장군인데 이분도 미리 신청을 해서 그 순위를 기다려야 된대요. 네. 이를테면은 소장이 신청했는데 중장이 나중에 신청하면 중장이 먼저 우선권을 갖는데. 계급 우선이네요. 예비역. 계급 우선.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줄 섰다가 안 될 때도 있고 돼도 아주 운 좋게 되고 이게 태릉 골프장의 부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일요일 날 딱 황금 시간대거든요. 그 골프장이 태릉 경우도 7분 간격으로 팀을 보낸대요. 그러니까 왜 그 앞에 팀이 치고 있는 거를 보면서 뒤에서 치면은 조금 신경 거슬리잖아요. 또 치고 있는데 뒤에 팀이 와서 기다리면 이것도 또 신경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앞팀을 없애. 앞팀을 먼저 보내. 그리고 한 팀을 없애버려, 중간에. 그러면은 앞팀이 14분 앞에 치는 거 아니에요. 7분 간격이니까. 그러면은 안 보여요. 뒷팀도 한 팀을 없애. 그러면 뒷팀도 14분 있다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해를 안 그러면 받고. 앞에 아무도 없고 뒤에 뒤에 아무도 쫓아오는 없고.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칠 수 있거든요. 황제 골프네요. 그걸 황제 골프라 그래요. 네. 또는 대통령 골프라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치지 않고서야 이 황금 시간대 4개의 타임, 그러니까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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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28분이잖아요. 네. 28분 동안이 비어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이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진짜 황제가 와서 치거나, 네. 근데 우리나라에 황제가 없죠. 네. 두 번째는 경호상의 이유로. 아. 아니 트럼프 가끔 골프 치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거의 골프장을 비우고 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겠죠. 네. 이 대통령 경호니까. 네. 그러면 태릉 골프장은 군 골프장이니까 네. 이 저 태릉 그 육사 옆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평소에도 다 군 경계가 돼 있는 곳인데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거기에 골프 치는 사람은 대부분 다 군인이거나 예비역 장군들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니까 크게 무슨 경호나 안보에 크게 문제가 생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통령 경호팀의 입장에서는 앞팀 하나 비우고 두 팀 하나 비우고 해서 확실하게 앞에도 안 보이고 뒤에도 안 보이게 해서 딱 경호할 수 있게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골프를 칠 때는. 그게 대통령이 꼭 태릉에서만 치라는 법 없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민간 골프장에도 칠 수 있어요. 그러면 경호실이 뭐 한 달 전에 가고 일주일 전에 가고 다 점검하잖아요. 그 전날 가서 폭발물 탐지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그렇게 비워요. 앞뒤로 팀을 확 비워버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게 뭐 당시에 공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천재지변 갑자기 번개가 쳐갖고서 게임이 중단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거는 대통령의 경호 안전 차원에서 앞뒤 팀을 다 비우고 친 것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골프 쳤는지 안 쳤는지 밝혀라. 이제 어떻게 눈 가리고 왕을 언제까지 하려 그러냐. 이렇게 문제 제기가 다시 된 겁니다. 아, 정말 저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진작 탄핵하자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거리로 뛰어나갔을 겁니다. 사실 저는 해군 장병이 차디찬 바다에서 실종됐고 실종 작전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보고를 받았을 게 분명한 대통령이 골프를 태연하게 쳤다? 30분을 밀어버리고 이것만으로도 군 통수권자 자격이 없고 군을 통수할 자격이 없으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잠잠한 것인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탄핵을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이름만 나오면 쪼는 것 같아. 왜 그런 거죠? 왜 이렇게 겁을 먹는 거죠? 글쎄 말이에요. 정말 이 이상의 이보다 더한 탄핵 사유가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이재명이가 그 시간에 태릉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서는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네, 네. 뭐 대통령도 체력 관리 위해서 골프 칠 수 있는 거지. 또는 뭐 이런저런 외교적인 그 이유로 골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아니 저 윤석열 대통령도 저 트럼프랑 골프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이재명이도 트럼프랑 골프 치기 위해서 골프 연습했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고 당일날 해군이 실종해서 수색하는 시간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종 작전이 아주 대대적이었다는 거예요. 대대적이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예. 함정이 10척 이상 나가고 수많은 인력이 투입해서 헬기까지 떴고요. 예, 헬기까지 떠서 했으면 이게 적어도 보고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보고를
골프 치는 중에 보고를 받았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보고를 받은 순간 야 이거 골프 칠 때가 아니네 하고 중단하거나 아니면 골프 칠 때가 아니네 하고 야 일단 여기서 긴급 회의라도 한번 해보자 하거나 얼마든지 이게 가능했는데 그런 조치들을 이재명이가 적어도 FM대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것은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했다, 그것도 못 했다 그러면 진짜 통수권자 자격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실마리가 이제 첫 번째 실마리가 골프 쳤냐 안 쳤냐로 시작되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질문해야 될 것은 골프 쳤냐 안 쳤냐가 아니라 골프 쳤다고 하면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바로 그거예요. 언제 보고받았냐? 보고받은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했냐? 1분 단위로 알려야죠. 네. 저들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그대로 1분 단위로 보고받은 행적, 보고 이후에 대통령 지시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이것도 결국에는 이재명 퇴임 이후에 특검에서 밝혀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으로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들이 한 짓을 보세요. 그러면 그보다 더 심각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퇴임 후에 할 게 아니라 총선 이긴 다음에 바로 총선 이기고 바로. 네, 총선 그렇죠. 이기고 바로 해. 그래서 지금은 저거 특검하자 그래도 저것들이 절대 거부하겠죠. 네, 할 테니까. 이거는 총선 이후에 특검이 통과만 되면 바로 퇴임 시기를 단축시키는 이재명을 바로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러한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12시에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벌써 6,000분이 봐주고 계신데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시 보기 방송에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올림픽공원의 민주화 운동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오늘은 그 계좌를 띄워놓고 있습니다. 명콩TV는 언제나 자유우파를 위해서 앞에서 싸우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마지막 광고 30초만 보고 와서요. 지금 국힘의 내부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연 기강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지 현안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징계 국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당의 방향을 두고 장동혁 대표와 정정신 원내대표 자꾸 다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당원의 뜻이 중요하다. 정정식 원내대표는 어떻게 당원만 보나. 이게 징계 국면에서도 권영진 징계, 장동혁 대표와 다른 최고위원들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인데 정정식 원내대표가 나는 선처해주고 싶다. 이러면 이제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 좀 징계 목소리에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정점식이는 원내대표잖아요. 네. 그러면 원내를 지휘해야 돼요. 원내를 지휘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국정조사가 원내에서 진행되잖아요. 네.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통계 조작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연기해야 돼요. 기간 연기해서 더 해야 되거든요. 그거. 그다음에 지금 특검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야당 추천 국민 특검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엉뚱하게 야합해가지고 와서 아주 망쳐놨는데 이것을 바로잡는 일 이런 걸 해야 돼요. 정점식이는 그 두 가지 일만 해도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뭐 역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일만 해도 뻐근할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자가 지가 정작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 아니 뭐 당 대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당원의 뜻, 국민의 뜻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당무 전반과 관련해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회의가 할 일이에요. 그렇죠. 네. 원내 지도부가 할 일이 아니라. 원내 지도부는 상임위 운영 어떻게 하는가. 네.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역할 네. 자체가. 네. 그렇지. 그래서 이게 주제를 모르고 자꾸 선을 넘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주제를 모르고 선을 넘어서 안 해야 될 얘기들을 했다 치더라도 이게 들을 만한 가치가 있으면 듣겠어요. 하는 말마다 택도 없는 소리야. 하는 말마다. 아니 당대표와 당 지도부가 당원의 뜻에 의해서 뽑히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도 얘기를 했어. 이 공직 후보자들은 당에서 공천을 받더라도 결국은 국민들, 지역구 유권자들이나 국민 전체로부터 다시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 경쟁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50대 50으로 하는 거예요. 당원 50, 국민 50. 그런데 당 지도부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00% 당원들이 뽑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것도 굳이 뭐 국민의 민심이 어쩌니 저쩌니 해서 8대2로 해놨어. 당신 80, 국민 여론 20. 이거를 굳이 7대3으로 바꾸재? 지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냐고요. 그렇죠. 무슨 자격이 있어서. 말도 틀린 말이지만 자격도 없는 자가 이런 얘기를 툭툭 하거든요. 그러면 이 족벌 언론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야, 이거
마침내 정점식이가 장동혁한테 덤비네. 그러면 장동혁과 정점식 간의 이 갈등, 야 이거 스토리가 되네. 계속 이거를 써제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또는 무슨 당내 분란도 없는데 대단한 분란이나 있는 것처럼 연일 종북 족벌 언론들이 기사를 써제끼게 만들어요. 이게 정점식의 언론 플레이예요. 그래서 이건 매우 잘못된 것이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 윤리위 징계 국면은 어떻게 될까요? 윤리위가 계속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이 자꾸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상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권영진 사태나 네. 조경태 사태나 이게 다 초유의 일이에요. 네. 이런 일이 그동안 없었어요. 그렇죠. 네. 예. 상임위 배분 가지고 원내대표 멱살 잡은 일은 지난 의정사상 없어요. 또 경선에서 진 자가 경선에서 이긴 국회 부의장을 떨어뜨려 달라고 상대방에다가 전화질을 한 것도 의정사상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경태와 권영진이는 최고 수준의 중징계, 그러니까는 제명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자들의 그 행태가 매우 사악하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예요. 멱살 잡은 것도 권영진이 개인이고 그 전화질한 것도 조경태 개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진정호는 이 권영진이나 조경태보다 훨씬 더 무거운 이 죄를 지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동훈 똘마니들의 집단적인 행동 중에 진정호의 행동이 도드라지게 보였던 거거든요. 유독 심했던 거죠. 예, 아예 유독 거처를 심했던 마련했던 거니까. 네, 따라서 이것은 한동훈 똘마니 전체에 대한 징계의 첫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영진이나 조경태의 징계보다 훨씬 더 저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진정호를. 자, 그런데 이제 진정호가 권영진이나 조경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제명을 하든 지발로 가든 국회의원직을 유지해요. 근데 진종호는 제명시켜주면 무소속으로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는 사실은 조경태나 권영진이보다도 더 무거운 징계를 해야 되지만 정치 현실상 이자를 제일 무거운 제명을 하면은 고맙습니다 그러고 배지 달고 한동훈이한테 달려가서 그렇겠죠. 온갖 나쁜 짓을 할 거니까 그렇겠죠. 그렇게는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당원권 정지 3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진정호의 행위가 왜 더 사악하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은 잘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기업들이 말이죠. 마케팅을 할 때 길거리에서 막 서로 부딪히고 싸운 적이 가끔 있어요. 네네. 뭐 우유 회사끼리 막 싸우고, 네. 과자 회사끼리 싸우고, 그 기억납니다. 네. 전화기 회사끼리 막 네, 싸우고, 네. 라이벌들이고 예, 하고 막. 또 신문 회사끼리 막 싸우고, 네. 막 그랬어요. 네. 그래서 막 서로 뭐 폭력도 하고, 그러면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네. 근데 진정호의 행위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서로 A사와 B사가 길거리 맞은편에서 서로 자기 자사 상품 광고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A사의 직원이 B사 쪽에 가서 B사 상품을 막 광고한 거야. 근데 A사에서 안 잘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A사에서 자르는 건 기본의 기본이야. 그리고 바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사실은. 네. 네. 이 짓을 한 거거든, 진정호가. 또 진정호와 배현진이, 박정훈이, 뭐 고동진이 하는 이 한동훈 똘마니들이 바로 이 짓을 집단적으로 한 거거든. 근데 박사님, 전 이거를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줘야 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채널A랑 TV조선 요새 나가지도 않지만, 네. 나가면 옛날엔 제가 거기에 뭐 높은 기자들, 국장들 다 보고 뭐 했을 거잖아요. 밥 네. 먹고.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들 밑에 있는 채널A 기자가 옆 동네 길 하나 건너 TV조선 가가지고 T조에서 기사 쓰면서 채널A 욕하고 있다. 응. 안 자르냐. 어. 징계 안 하냐. 손해배상 청구 안 하냐. 근데 그 짓을 왜 채널A나 TV조선은 잘한다고 쉴드 쳐주냐. 제가 장담하는데 채널A, TV조선의 국장이든 뭐 보도본부장이든 제가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꿀먹은 벙어리 될 겁니다.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진정호와 배현진 일당이 저지른 게 이런 짓이거든.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 권영진이하고 조경태가 저지른 개인적인 일탈, 뭐 잘못 이거하고 류가 다 차원이 다른 거야.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3명의 징계 개시를 했다고 하는데 권영진이 조경태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해야 마땅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다뤄야 될 것이 진종호다. 네. 징계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근데 이 진종호 징계는 당연히 그래서 배현진이나 저 박정훈이나 고동진의 네. 징계로 이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우선 당장 이자가 제일 도드라지게 왜냐하면 오래 있었으니까. 했으니까 네. 이자부터 징계하지만 이자 징계가 끝나면 이자보다 좀 빈도수는 덜해도 나쁜 짓 하기에는 똑같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징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나요? 그래서 이 후속 조치로 이 배현진 일당들에 대한 징계가 갈 텐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난번에 윤리위에서 그 한동훈이를 제명했어요. 그리고 배현진이 김종혁이를 뭐 당원권 정지를 했는데 한동훈이는 그 징계 사유가 너무 분명하고 아주 적확해서 한동훈이가 이의 신청도 못하고 저 가처분 신청한다고 법원에 달려가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딱 끝났잖아요. 네. 근데 배현진이하고 김정혁이는 가처분 신청을 들고 가고서 어쨌든 가처분 그 신청을 받아내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우리 자유파가 국민의힘이 좀 이 곤혹스러운 곤란했죠. 상황이 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징계를 하는데 누가 봐도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딱 거기에 적합하게 징계를 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그때는 그 뭐 판사가 좌파 판사여서 그랬고 이번에는 다를 거야. 다르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배현진 때나 김정혁 때와 같은 이 방심한 끝에 우리가 역공을 당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요. 원칙이 분명해야 돼요. 징계하는 원칙이 보편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징계감이야 라고 할 정도의 징계 원칙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수위도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렇죠. 거기에 적합한 합리적 수준. 수위, 합리적 수위. 합리적 네. 수준.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이자들의 징계 사유가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야 돼. 그러니까, 대충 우리 감정으로만 하면,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니까 징계했어요. 이러고 싶은데,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서 징계했어요. 라고 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나쁜 짓을 했나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나쁜 짓을 했나요? 밝히세요.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시 역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당원 당규 몇 조에 위배돼서 우리는 징계한다. 근데 이 징계 사유가 너무나 명명백백한 구체성을 갖고 그다음에 누가 봐도 그 사람 그런 일을 했다면 징계받아 마땅해라고 하는 보편성을 가져야 돼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중앙당 윤리위가 좀 더 보강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윤리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에 약간 이견들이 있고 이게 지금 노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 세울 수 있는 것은 윤리위가 그러니까 누가 시비를 걸어도 설사 좌파 판사가 보더라도 시비 걸지 못할 정도로 완벽성을 기해서 매우 구체적이면서 매우 보편적인 그리고 합당한 수준의 징계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이 윤리위원들 간의 이견 차이를 빨리 발전적으로 해소시켜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걱정되는 게 예. 우리가 징계 의결을 했는데 우종환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딴지를 걸어버리면 재판부에서 봐라 이거 정상 의결이 아니네. 너네끼리도 이견이 있네. 이런 또 딴지의 근거로 그러니까 삼을까봐. 지금 우종환이 그 몇 가지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나서 네. 윤리위가 소집이 되면 윤리위가 다음 회의가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소집되면 가서 적극적으로 윤리위 안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 이견 차이를 해소시켜 버려야 돼요. 풀 건 풀고 가야 된다는 거. 당연하죠. 또 그 일을 누가 하냐? 위원장이 해야죠. 그렇죠. 위원장이. 네. 그러니까 윤민우 위원장이 어떤 분인지 나는 잘 모르지만 이 한동훈이가 찍소리 못하도록 딱 제명 처리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걸 보면 이 윤민우 위원장이 굉장히 실력이 있고 꼼꼼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실력을 잘 발휘해서 윤리 안에 그 우종환 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틀린 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윤리위가 비온 뒤에 더 굳듯이 빨리
이 단단한 윤리로 만들어내야 될 책임이 1차적으로 윤민우 위원장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쭉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게 다뤄봤는데요. 네. 일단 1차 암초에 걸린 이재명 연임. 연임은 무슨 연임입니까? 총선 승리 이후에 이재명 퇴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저희 멸콩TV 또 고성국TV 함께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보시는 여러분, 저희 멸콩TV 멸콩천사 후원 가입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시 보기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정말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내일도 12시 점심시간에 돌아올 테니까요. 내일 더 깊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